내 보고서 한 장이면 너는 진하에 가서 변소통이나 치우게 될 줄 알아. 임계환 소령은 따뜻한 지프차 안에서 눈발을 맞으며 떨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의무병을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힘없는 부하 하나를 짓밟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의무병의 주머니에서 특수위성 신호가 청와대로 곧장 송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검은색 내빈용 헬기가 내려앉았고 그 목적은 소령을 환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옷깃으로 손을 가져갔을 때 소련기 지은 그 표정은 정말이지 직접 보지 않고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군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밀한 권력 남용과 잔혹함, 그리고 횡령에 관한 기록입니다. 모두의 두려움 대상이었던 임계환 소령은 그 누구도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벌어질 일은 충격 그 자체이며 여러분이 살면서 보게 될 가장 통쾌한 인과응보의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여성 의무병이 어떻게 상황을 장악하는지 그 말문이 막히는 결말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진정한 인격은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을 배신하고 부패를 일삼는 자들을 묵인하는 사람만이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배신한 임계환 같은 지휘관에게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당신이 불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방 안에는 찌든 커피 냄새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국방부 감찰본부의 지하 브리핑실. 창문 하나 없이 매끄럽게 닫힌 차가운 석조 벽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치러지는 전쟁은 소총이 아닌 회계 장부와 봉인된 명령서로 이루어집니다. 이천희 중장이 긴 탁자 상석에 서 있었습니다. 왜소한 체구였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물리적인 압박감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계급인 삼성 장군 중장을 아는 사람은 방 안에 있는 2명의 부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고 짙은 색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어깨에는 임무를 위한 위장용 계급인 소장의 별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예고도 요란함도 없는 기습 타격의 전문가였습니다. 오직 고요한 정의만을 집행할 뿐이었죠. 이번 작전의 부관인 엄격한 표정의 한 소장이 디지털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태백산맥 위로 붉은 구역이 전멸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제5 수색대대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대장 임계환 소령, 서류상 기록은 깨끗합니다. 완벽하죠. 하지만 예산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천희는 예산 수치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창이 붉게 빛나는 지도를 툭툭 쳤습니다. 종이는 침묵하지만 현장의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군. 그녀의 목소리는 쇳덩이가 바닥을 긁는 듯한 낮고 일정한 바리톤 톤이었습니다. 장군님, 감찰 결과는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부관이 강조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추적입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이천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접수된 6건의 익명 제보가 있어. 모두 위험한 훈련 환경과 동계 장비의 심각한 부족을 언급하고 있지. 동상을 막기 위해 설계된 신형 전술화 내피 말이야.
보급 완료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병사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어. 그 돈은 보급 창고를 빠져나가 임소령의 주머니로 곧장 들어간 거야. 부관이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임소령은 인맥이 두텁습니다. 장군님, 장인어른이 고위직 예비역 장교입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지휘권 남용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천희는 손을 뻗어 군용 넥 게이터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끌어올려 턱을 가렸습니다. 얼굴에서 유일하게 드러난 두 눈은 날카롭고 미동도 없는 검은 강철 족각 같았습니다. 이어 전투복 위에 필드 파카를 걸쳤습니다. 그녀는 소장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계급장도 없는 그저 평범한 진녹색 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가 아닌 인간을 직접 감찰하겠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야전 의무병으로 들어간다. 육군 본부에서 신체적 피로도 측정을 위해 파견된 익명의 의료 전문가로 말이지. 놈이 가장 예상치 못한 정체일 거다. 게이터를 완전히 올리기 전 그녀의 턱선 근처에 희미하고 정갈한 글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천치엔. 747 특수임무단의 표식이자 이제는 숨겨진 진정한 엘리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료 키트를 들고 있었지만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은 대기시켜 그녀가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직접 직무유기를 확인하기 전까지 헌병은 움직이지 않는다. 놈은 우리 아들들을 위험에 빠뜨렸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산맥 위의 공기는 그 자체로 흉기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 시베리아 칼바람은 체감 온도를 훨씬 더 낮추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평창 인근의 해병대 훈련장이었습니다. 임계환 소령은 병사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지휘용 지프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주한 히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뿜어져 나왔고 차 안은 비싼 인스턴트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5일간의 혹한기 수색 정찰 훈련 중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심하군. 임계환이 창문을 툭툭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부관인 최중위가 움찔했습니다. 소령님,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입니다. 벌써 초기 동상 환자가 4명이나 보고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신형 전술화 내피를 보급받지 못해 구형 장비로는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계환은 부관을 노려보았습니다. 헛소리, 여긴 해병대야. 무조건 버티는 거다. 내 중령 진급을 위해 완벽한 기록이 필요해. 그 칠본 칠용 장갑이랑 내피? 그런 건 진짜 전사들을 위한 거지. 이런 나약한 신병 놈들에게 줄 게 아냐. 임계환은 자신이 가로챈 돈이 주는 안온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박계추위는 그의 미래를 위한 값싼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대열이 바람이 몰아치는 능선을 따라 터덜터덜 내려갈 때 임계환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인물이 대열에서 50m 정도 떨어진 눈 덮인 숲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해병보다 체구는 작았고 군장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파카를 입고 넥게이터를 높이 끌어올린 차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움직임은 기이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맨 해병들이 바람을 거스르며 비틀거릴 때 그 인물은 마치 미끄러지듯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건 누구야? 왜 대열 밖에 있지? 임계환이 다그쳤습니다. 최중위가 클립보드를 확인했습니다. 아, 소령님, 본부에서 온 의료 관찰관인 것 같습니다.
훈련 중 신체 피로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어젯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야전 의무병이라고 합니다. 임계화는 비웃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고작 의무병이라니. 의무병, 아주 유세를 떨고 있구만. 최중위, 차세워, 저 애송이, 의무병한테 다치기 싫으면 채나 처박혀 있으라고 한마디 해야겠다. 지프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임계화는 차 문을 벌컥 열어젖혔고 비릿한 냉기가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례하고 상스러운 반말로 고함을 쳤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홀로 걷던 인물이 즉시 멈춰 섰습니다. 강렬한 눈빛이 천천히 대대장을 향했습니다. 의무병은 지프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눈 위에서도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작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단단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드러난 두 눈은 걱정 많은 의료장교의 부드러운 눈이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검은 강철 조각 같았습니다. 바람이 임계환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고 그는 이 건방진 태도를 짓밟아 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이 야전 의무병은 다음에 어떤 명령을 듣게 될까요? 임소령이 내뱉을 굴욕적인 협박을 댓글로 예측해 보세요. 그리고 철의 꽃이 과연 물러설 것인지 확인하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리샨 냉기가 임계환 소령의 지프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 있었고 눈발은 그의 흠잡을 데 없는 파카 주변을 사납게 휘감았습니다. 홀로 걷던 인물이 40m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줄곧 임계환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안정적인 자세로 걷고 있었습니다. 대대원들은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대의 고충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임계환이 고함을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와 억지로 내세운 권위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너는 야전 의무병이야. 지원부대 특기병이라고. 네 자리는 지휘차 안에서 기록하는 거야. 대열 선두에 선 것처럼 유세 떨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의무병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쌓인 눈 위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그녀의 작은 체구를 확인한 임계화는 잠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저 강해 보이고 싶어 하는 서울 본부의 직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케는 아무런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았죠. 당장 지프채 타, 임계환이 손가락질하며 명령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의 사기를 꺾으려는 거야? 다쳐서 내 보고서에 불필요한 줄이나 하나 더 늘리게 될 거다. 여자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파카를 그녀의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추위 때문에 더욱 커 보였던 그녀의 눈은 임계환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없이 오직 관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대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를 뚫고 나오는 낮고 일정한 바리톤 톤이었습니다. 행군 인원들의 평균 심부 온도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기온 범위에서 필수적인 동계 기능성 내피는 어디 있습니까? 임계화는 직설적이고 전문적인 도전에 당황하여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관등 성명도 없이 그저 대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비웃음 섞인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확률? 조직 손상? 야, 계집애야. 그는 의도적인 모욕을 담아 반말로 내뱉었습니다.
여긴 해병대야. 우린 이런 걸 견디도록 만들어졌어. 내 의학적 소견 따위는 상관없다. 네가 정말 쓸모가 있고 싶다면 이 애송이들 중에 누가 제일 엄살이 심한지나 말해. 사기를 고쳐주기 위해 특별 관리 좀 해줄 테니까. 여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고전하는 병사들이 아니라 임계환의 안락함의 근원인 공회전 중인 지프차와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으로 향했습니다. 대대장님의 우선순위는 그녀가 무미건조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하들의 안전이 아니라 본인 차량의 온도인 것 같군요. 기록해 두겠습니다. 임계환은 순간적으로 수치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고 그것은 곧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일가의 특기병에게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는 대대장 임계환 소령기였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임계환이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말했다. 차에 타라고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 보고서를 써서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너를 지내가서 변소통이나 치우게 만들 테니까. 여자는 짧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임계환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마지막 불복종의 표시로 등을 돌려 대열로부터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뛰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숲 가장자리를 따라 다시 미끄러지듯 유유유히 걸어갔습니다. 태백산맥의 능선 너머로 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야영지는 처참했습니다. 캔버스 텐트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비좁은 의무 텐트 안에서 임소령의 직할 의무병인 하사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김민준 이병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온몸을 격렬하게 떨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천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사는 허둥지둥 병사의 얼어붙은 손을 문지르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텐트 입구가 열렸습니다. 의료 관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혼란스러운 현장 속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즉시 김이병의 젖은 군복을 벗겨냈습니다. 수술용 가위로 잘라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이병을 3개의 은박담요로 감쌌습니다. 본부에서 온 단순한 특기병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와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김이병의 얼어붙은 다리 위를 움직이며 마사지하고 혈액순환을 유도했습니다. 그 손은 크고 거칠었으며 숙련되고 정교한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임계환은 호기심에 텐트 입구로 들어섰지만 이미 그 광경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구조놀이나 하고 있나? 특기병. 그는 공포 섞인 경외감으로 지켜보던 최중위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소령님, 저 사람 너무 능숙합니다. 최중위가 속삭였습니다. 손을 보십시오. 의무병의 손길이 아닙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베테랑 구조 요원 같습니다. 여자가 몸을 숙여 김이병을 돌보던 중 넥게이터가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동안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이었습니다. 최중위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칼라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턱선 근처에 희미하고 정갈한 글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천첸. 그것은 문신이었습니다. 군대 색채가 뚜렷한 작은 표식이었습니다. 최중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혈관 속에는 오직 얼음 같은 냉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이 표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특유의 걸음걸이와 저 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박하고 단단하게 임소령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대장님, 최중위가 임소령의 귀에 대고 뜨겁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저 사람 제 야전 의무병이 아닙니다. 너무 체구가 작고 빠릅니다. 그리고 저 문신, 저건 특수임무단의 표식입니다. 소령님,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사람의 계급을 착각했습니다. 최중위가 생각하는 의무병의 진짜 정체는 누구일까요? 제2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최중위가 대대장을 설득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최중위가 지휘 텐트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텐트 입구의 캔버스 천이 그의 뒤에서 털썩 소리를 내며 닫혔지만 울부짖는 칼바람 소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은 야전 상의 지퍼를 뚫고 나올 듯 광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임계환 소령은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개인 훈련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소령님, 대대장님, 최중위가 공포에 질려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임소령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엄청난 군기 위반이었지만 부관의 눈에 서린 극심한 공포에 압도된 임소령은 즉각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무병 말입니다, 소령님. 최중위가 쇳소리를 냈습니다. 턱 쪽을 보았습니다. 게이터가 흘러내렸는데 문신이 있었습니다. 천첸, 자였습니다. 소령님, 저건 7707 특수임무단 특임단의 표식입니다. 일반 특기병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그쪽 구조 요원들과 똑같습니다. 임소령은 어깨를 뿌리치며 그제야 자신의 오만함을 뚫고 들어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헛소리마. 707 요원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그것도 여자가. 그 사람들은 지금 화성에서 대테러 훈련 중이란 말이다. 소령님, 저분이 그 철의 꽃이라 불리는 이천희 소장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중위가 추위 속에서도 이마에 땀방울을 맺으며 몰아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통틀어 가장 엄격한 작전 장교라고 들었습니다. 오직 최종 판결문에 서명할 때만 집무실 책상에 나타나는 분입니다. 적진 깊숙한 곳의 감시가 주특기입니다, 소령님. 예고도 없는, 자비 없는 감찰 말입니다. 임소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무 바닥에 의자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소장? 별 2개? 말도 안 돼. 너무 작고 어려 보이잖아. 게다가 야전 상의엔 계급장도 없었어. 네가 호신술 좀 배운 예비역 장교랑 착각한 게 분명해. 그는 최중위의 끔찍한 말들을 부정하기 위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소장을 모욕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군 생활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찰 본부의 수장이라니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실력 좋은 의무병일 뿐이야. 그 이상은 없어. 임소령이 부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저댔습니다. 그 헛소문은 당장 잊어버려, 중위. 의료관찰관이 매우 전문적이었으나 통상적인 예우가 부족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게 다다. 이제 나가. 내일 사단장님 방문 때 쓸 진급 서류를 점검해야 하니까. 최중위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소령은 비싼 군고구마 냄새와 자신의 거짓말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임소령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스스로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실력 좋은 의무병일 뿐이다. 그냥 운 좋게 실력만 좋은 의무병이야. 본진 밖에서는 이천희 장군의 침묵하는 그림자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내무반에서 500m 떨어진 눈에 덮인 통신 초소 근처에 있었습니다. 오직 비상 신호 중계기만 돌아가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바위 더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파우치에서 특수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기기는 작았고
암호화되어 있었으며 극저온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임소련기, 예산에서 빼돌렸던 바로 그 종류의 장비였습니다. 이천이는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입니다. 이미 완료된 고요한 작업들이 나레이션으로 흐릅니다. 감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장군은 혹한기 행군 시간을 관찰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보급 비리를 확정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시간 전 서울에서 대기 중인 부관에게 결정적인 데이터 팩을 직접 전송했습니다. 서류상의 흔적은 완벽했지만 청구 대비 지급 기록을 대조한 전자로그가 비리를 증명했습니다. 이천희는 전화를 다시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금융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임무는 끝났습니다. 횡령한 방한용품을 실은 보급트럭은 이미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 압수된 채 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진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소리 없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파카를 핥히었지만 그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지휘권과 군인 정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집무실 텐트 밖에 세워진 임소령의 지프차를 보았습니다. 차창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집무실을 지나 가장 낮고 추운 내무반,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잠든 신병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멀리 동해 상공에서 희미한 빛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헬리콥터의 붉은 항법등이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였습니다. 식별 표지가 없는 어두운 형체, 정찰 비행이라기엔 너무 컸고 일반 수송기라기엔 너무 빨랐습니다. 오직 VIP와 고위급 이송에만 투입되는 기종이었습니다. 헬기의 기수는 평창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천희 장군은 속도를 약간 높였습니다. 그녀는 저 헬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2단계, 체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임계환 소령은 자신의 따뜻한 텐트 안에서 의료 전문가의 검문을 무사히 넘겼다고 확신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의 로터풍이 야영지를 덮치기까지는 차에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임소령은 진급 심사를 기대하며 눈을 뜨겠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군 생활의 처형이 될 것입니다. 저 헬리콥터에는 이 장군의 부관뿐만 아니라 헌병, MP들도 타고 있습니다. 쓰리스타 중장의 등장을 목격한 임소령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그가 시도할 마지막 절망적인 발악을 댓글로 예측해 보세요. 눈이 멀어버릴 듯한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갓 내려앉은 눈 위로 쏟아지며 평창의 훈련장 전체에 날카로운 광채를 흩뿌렸습니다. 임계환 소령은 대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사단 장님의 검열을 앞두고 티 한 점 없는 정복 차림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중위의 그 절박했던 경고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뒤였습니다. 그저 실력 좋은 의무병일 뿐이라고 치부하면서 말이죠. 제5 수색대 대원들은 대열을 맞춘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임소령은 이제 막 자신의 진급에 꼭 필요한 인사 고과를 받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로터 소음이 정적이었던 아침 공기를 집어삼켰습니다. 동쪽 능선 너머에서 VIP 이송 전용 기종인 검은색 미식별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메인 활주로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더니
대열에서 불과 50m 떨어진 지점에 거칠게 내려앉았습니다. 로터가 만들어낸 강력한 바람이 집결해 있던 해병대원들 위로 눈더미와 얼어붙은 모래를 폭풍처럼 흩뿌렸습니다. 임소령근 얼굴을 가렸고 공들여 쓴 정모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이런 VIP의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방금 도착했던 사단장 일행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이 헬리콥터에는 더 높은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엄격한 표정의 중장 삼성 장군이 내렸고 그 뒤를 하얀 장구를 갖춘 헌병 MP 12명이 뒤따랐습니다. 중장은 차갑고도 압도적인 위엄으로 현장을 훑었습니다. 임소령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그는 육군본부 브리핑에서 본 그 중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급히 자세를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깨끗한 기록이 삼성 장군에게 검토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도저히 믿기 힘든 마지막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임소령이 모욕했던 그 의료 관찰관 여성이 해병 대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게이터를 높이 올리고 아무 표시 없는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장을 향해 곧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정지된 임소령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봐요, 어디 가는 겁니까? 마음대로 떠나면 안 돼요. 아직 당신의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는 보고서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상황을 통제해 보려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여자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대기 중인 중장에게 직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막강한 권력자인 그 장신 중장이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그리고 계급장도 없는 그 여성을 향해 절도 있고 완벽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이 장군, 중장의 목소리가 정적에 잠긴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보내주신 전자기록 검토를 마쳤습니다. 횡령한 방한용품을 실은 보급 트럭은 이미 서울 근교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이제 물러나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로터 돌아가는 소음을 뚫고 부대원들의 경악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장, 별 2개. 임소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이성 장군에게 반말로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소장에게 진해에 가서 변소통이나 치우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천희 장군은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경꾼들이나 사단장 혹은 절망에 빠져 몸을 떨고 있는 임소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임소령에게 직진하여 그의 코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에게선 경유 냄새와 산맥의 냉기가 풍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치명적인 속삭임 같았습니다. 대대장 임계환 소령, 나는 707 특수임무단 단장이자 현재 합동감찰본부의 작전 책임자를 맡고 있는 소장 이천이다. 단순한 횡령뿐만 아니라 감히 상상도 못할 오만함으로 상급자를 모욕했다는 그 무거운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제 공포에 질려 온몸을 격렬하게 떨었고 그의 정복은 수치심으로 얼룩졌습니다. 귀관을 보직 해임하며 횡령 및 생명을 위협한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한다. 그녀가 무미건조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미 헌병들이 그의 양옆을 포위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천희 장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중립적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 내가 고작 그 이유만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나?
그녀는 겉에 입은 야전 상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위장용으로 썼던 소장의 별 두 개가 아닌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또 다른 계급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금 도착해 임소령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중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그녀의 바로 뒤에 서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천희 장군은 임소령 앞에 서서 자신의 가슴 위에 새겨진 계급장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장, 그건 그저 위장용 계급이었을 뿐이다. 카메라 나레이터의 시선은 검은 셔츠 위 그 계급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세 개의 선명한 붉은 별, 스리스타 중장 버튼이었습니다. 진짜 감찰 본부장은 보여줄 별이 하나 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임소령기 모욕했던 사람은 소장이 아니라 이번 감찰의 정원을 쥐고 있는 삼성 장군 중장이었습니다. 임소령이 이 마지막 절망적인 모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장군이 내뱉을 마지막 일침을 댓글로 예측해 보세요. 임계환 소령은 이천희 장군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소장 이성 장군을 능멸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입술 사이로 그저 더듬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이천희 장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빛에는 자비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전 중인 헬리콥터의 소음을 뚫고 그녀의 절제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귀관을 보직 해임하며 공금 횡령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한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춘 뒤 군복 상의 안에 입고 있던 기능성 티셔츠 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헌병과 사단장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던 해병 대원들까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 천 조각 위로 꽂혔습니다. 이천희는 계급장을 가리켰습니다. 위장용으로 달고 있던 소장의 별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명한 붉은색의 쓰리스타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진짜 계급이다, 임소령. 나는 중장이다. 그녀가 무미건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은밀한 야전 작전을 수행할 때만 소장의 별 두 개를 단다. 방금 도착한 저 중장, 내 신호만을 기다리던 내 부관이다. 도저히 믿기 힘든 진실이 눈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임소령은 단순히 이성 장군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력한 야전 의무병인 줄로만 알고 대한민국 합동감찰본부의 총책임자인 삼성 장군에게 고함을 치고 비웃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의 야망과 탐욕, 그리고 오만함이 결국 그 자신의 목을 치는 칼이 되었습니다. 임소령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허락을 구하지도 경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눈밭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뿐인 눈물이 뺨 위에서 즉시 얼어붙어 수치심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 위로 두 줄기 얼음 선을 그었습니다. 이천희 장군은 그가 쓰러지는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부관이 건네는 체포 영장도 다가오는 헌병들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임소령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았던 대열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꾸라진 소령을 지나쳐 대열의 맨 앞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그녀가 저천증을 직접 치료해 주었던 어린 해병 김민준 이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지휘관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녀는 어린 이병의 어깨 너머로 목소리를 높여 부대의 모든 해병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는 국가의 돈을 횡령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우리 아들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너는 병사들의 안전을 내 진급과 맞바꿨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부대 전체를 응시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의 무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범죄가 아니다. 존중과 의무의 실패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그녀는 해병대 대열을 묵직한 시선으로 훑으며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는 소령의 지휘권을 병사들에게 직접 되돌려 주었습니다. 감찰을 마친다. 헌병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임계환 소령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미 영혼이 산산조각 난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헬리콥터로 압송되었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시선은 김민준 이병과 초회 중위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는 대신 깊은 안도감 속에서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정직함이 군의 최고 권력자에게 목격되었고 마침내 보복되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지휘관의 탐욕이 초래한 인간적 대가를 감찰했던 철의 꼬트의 이야기는 포항에서 인천까지 모든 해병대 기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서늘하고도 믿기 힘든 진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군에서 가장 경애받는 장군이 그들 사이를 걸으며 지켜보고 침묵 속에서 심판하며 지휘관이 가장 방심한 순간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후배 전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패한 리더십이 초래하는 대가와 군인의 정칭, 즉 애정과 충성으로 맺어진 유대의 깊은 가치를 보여줍니다. 임계환 소령은 자신의 부하들을 완벽하게 저버렸습니다. 만약 철의 꽃의 강직함이 여러분의 해병대의 정신과 명예에 공명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아울러 임소령의 불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타인에게 악하게 구는 이런 자들이 발견될 때마다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